오늘 오전 양시장 혼조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마감성을 보니까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종목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작가님이 우리나라 붉은 반도체라고 불닭볶음면인가요? 써주셨는데 붉은 반도체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만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다들 삼양식품 포트폴리오에 있냐 없냐 해가지고 아침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삼양식품이 아침부터 상한가 가니 많이 이런 네. 얘기 많았는데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뭐를 먹어봤더니 맛있는지 매운 게 중독이 됐던지 알 수는 외국인들이 없으나 왜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는데 불닭볶음면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다들 지금 사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없으니까 사지 말자 막 이러고서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다들.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농심까지도 네. 오늘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 두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고 특히 이제 삼양식품은 사실 수출주잖아요. 네. 거기다 팔란티하고 협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미주은행 변정규 전문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잘 다녀왔는데 오늘 이제 저녁 약속도 있고 해서 내일은 해장으로 저도 이제 라면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라면이요? 불닭으로. 불닭은 좀 맵고요. 네. 아니 오늘 저녁 한우 오마카세 가신다면서요? 근데 원래 환율 쪽 제일 이제 잘 아시니까 1,400원 밑으로 너무 빨리 내려와 버렸잖아요. 거기다 이제는 이제 90원, 1,390원도 깨져서 이제 1,389원인데 네. 그나마 또 한 번 내려갔다가 1,400원 위로 잠깐 올라왔었는데 또 로이터의 뉴스 나오고 이러더니 그냥 확 밀어버렸는데 환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 안정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일단 그 전에 조금 많이 높았었잖아요. 왜냐하면은 달러원 환율이 이제 1,400원대를 이제 넘긴 게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1,400원이라 그러면은 좀 약간 저희가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불닭면에 중독되듯이 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1,400원대 간 적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갔어도 일시적으로 찍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이번 같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 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1,400원대를 유지한 것도 처음이고요. 게다가 지금 1,300원대도 역대로 본다면 2000년대 환율 그래프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미 1,300원대도.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저희가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서 대부분 1,300 몇 달만 빼고는 이렇게 1,300 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것 또한 수년 동안 지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1,300원대 위에서 환율이. 그런데 이제는 환율의 추세도 좀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는 그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환율에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환율의 어떻게 보면 추세는 이제는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강세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요인들은 확실하게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수출되는 거에 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량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서학개미 많아지듯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다 기업들 보고 투자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온쇼링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리쇼링이라는 단어로. 그러면은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출해서 원래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도로 거기다 투자를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수급이 안 맞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항만 선박사들도 기본적으로 선물안이나 이런 걸로 다 해지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400원 위에서 계속 노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다 됐는데도 이렇게 안 내려가면 이제 진짜 이거 뉴노멀인가? 그러고서 이제 뉴노멀로 밀었는데 진짜 트럼프 이거 관세 전쟁 하기 전이라면 그게 바뀔 것 같지가 전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를 어떤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냥 관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한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환율이 변화할 때는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다. 그죠? 이제 왜냐하면은 어떤 환율도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영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런 게 없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 달러와 원화의 양국의 금리 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런 질문의 취지십니다. 네. 최근에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 무역회담을 하는데 환율을 꺼냈다고 그랬죠. 네, 네. 환율을 얘기를 꺼냈고 또한 그 제주도에서 지금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이페크 회담에서 이러한 양국의 환율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뉴스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도 이것을 갖다 굉장히 지금 많이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이제 우려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환율뿐만이 아니라 금리 시장도 그렇고요.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시장도 그렇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개입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지금 중국의 관계도 지금 환율이라든가 금리 시장의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든 것을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동폭부터 커요. 네.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 빠지면은 계속해서 10원, 20원씩 그냥 푹푹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오르는 것도 상당히 지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노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하나 나타나거나 아니면 큰 뉴스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시장이 빨리 거기에 반응하는 놀라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있는 상황이 다른 놀라는 뉴스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냐 하반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요 공급이나 이런 영향보다는 앞으로 한미 간의 관세, 무역 협정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환율을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달러원 환율의 2000년 평균을 보면은요, 코로나19 이전까지, 2020년 시작되기 전까지로 본다면 평균 환율을 약 1130원에서 115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환율이.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아마 이 환율이 상당히 지금 1400원대 위에 있던 환율이 높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환율을 보는 미국의 심정은 상당히 안 좋았을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한미 금리 역전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175bp의 역전폭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상은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환율의 추세는 당분간 환율 협정 여부가 우리 무역 협정에 포함되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네. 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건가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과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런 합의나 아니면은 회의에서 나오는 어떠한 의제들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불허한 또한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 일단은 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로 인해서 이제 환율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29일 금통이 있잖아요, 우리.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지난달부터 이제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는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이해할 만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점쳐지는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도 소비자들도 이러한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니즈는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추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를 조금 이제 진작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어도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기 진작에 도움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는 환율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물가나 이런 것들도 자극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본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았던 달러엔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엔저가 수년 동안 계속된 일본을 한번 반면교사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와서 쌀을 사간대요. 네. 예, 관광객들이 와서 쌀 한 봉씩 사간답니다. 왜냐하면 쌀이 너무 비싸서. 예. 일본에서. 그렇죠. 예, 사실 쌀도 밥이 있어야지 라면을 밥 말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쌀을 갖다가 매일매일 먹는 주식인데 쌀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비싸진 상태. 게다가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아무리 월급이 조금은 올랐지만 네네. 가처분 소득이 사실 많이 줄어든 상태. 그렇게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돈을 쓰려고 그래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자꾸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놀러 와도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가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년 동안 계속이 되니까 갑자기 이런 영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반면교사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를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의 기준금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인데 44%대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부담이 많은 상황이고 네.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금리가 붙으면 기업들도 쉽게 두 자릿수의 그러한 금리로 돈을 갖다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 미국에서 셰일가스나 이런 쪽에서는 두 자릿수 조달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투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상금리가 많이 높아 있는 네네. 상태거든요.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기업들의 조달에 관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조달에 대한 고민을 많이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로 오늘 지금 LG화학의 네.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도 조달금리, 가상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식 전환권을 주게 되면 다른 갖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를 적게 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에 대한 가상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태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 두 나라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만 너무 나쁜 건가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픽스 지금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있지 않습니까? 코픽스 금리를
본다면 뭐 낮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상당히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3년물 국채 금리가 2.3%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5년물은 한 2.45%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대인데 2%까지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인하는 벌써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픽스 금리,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가상금리가 많이 높아지는 그러한 아이러니컬한 상태에 지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가상금리가 실제 상황을 갖다 완벽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률적으로 지금 업종 간에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 신용 가상금리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지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어저께 파월 의장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꿔야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원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2020년도 때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기억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스토리 만들려고 억지로 저걸 평균으로 하는 게 어딨냐 막 이런 이제 처음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좀 지나서 다 없어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그런 상태 내에서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거가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매파다 이러면서 금리를 올렸었는데 결국 끝날 때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금리가. 그러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요즘 이제 미국 국채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지금 4.5 넘어가면 사도 된다. 이쪽 불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금리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금리는 이제 발행자의 리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가 4.5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신용에 따라서 신용 그 가상금리가 붙어요. 그리고 신용 가상금리뿐만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때 내가 3일만 빌릴게. 아니면 하루만 빌릴게. 하루 빌리겠다면 하면은 바로 빌려주겠죠. 그렇지만 10년 뒤에 갚을게. 그러면 잘 안 빌려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상 기간금리거든요. 네. 이제 기간금리에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2년물, 5년물, 10년물에 따라 다 금리가 다르겠죠, 수익률이. 근데 지금 보시면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미국 국채가 지금 4.5%를 넘었다가 오늘 이제 4.4%로 소폭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높은 상태고 어저께 그 파월 의장이 컨퍼런스에서 네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보다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만큼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장기 물가에 영향을 줘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만드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자기 자신이 네. 빨리 안 내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빨리 안 내려가면 장기 지급금리 빨리 안 내려가겠죠. 이 두 가지. 근데 보다 아까 첫 번째 그 물가에 대한 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물론 PPI라든가 CPI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오기는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반영되는 시차, 관세가 물가에 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차를 반영을 한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파월 의장의 속내는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재개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릴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어찌됐건 지금 국채 그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파월 안 내리겠다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고집 부리는 느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재정 부담도 상당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그 재정 부채가 재정 부채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가 얼마나 발행돼 있는지 유통물과 이제 유통되는 이제 발행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 9월 달 기준 미국 재무부가 이제 9월 달 말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제 재무 상태를 공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35조 달러라고 하면 미국의 1년 GDP 총생산이 약 20억대 중반, 20조대 중반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네. 상태예요. GDP보다도 높은 이러한 부채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부채가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준금리가 4%대이기 네, 때문에 재무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이자가 이렇게 높아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재무부도 이만큼 허덕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2%면 내가 이자를 훨씬 적게 내도 되는데 지금 4%대니까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눈에 가시거리. 네.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높으니까요. 그만큼 갚아야 되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그렇죠. 수밖에 예. 없어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니까 부채도 너무 그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이것을 갚기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니까 미국 국채의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예. 살 사람은 고정돼 있는데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미국 장기물 국채의 수익률은 계속 유구 수익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4.5%에서 지금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감세까지 통과가 그러게요. 되고 그러면 더 발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거기다 이제 6월 달 이제 위기설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6월에 그렇죠. 몰려 있고 리파이낸싱 해야 예, 되고. 리파이낸싱하는 금액이 아주 큰데 그래서 그때까지 무조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올린다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시나리오를 다들 썼었는데 뭐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그다음에 실제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경기 지표들이 CPI나 PPI나 그런 지표들 자체 이제 실업률까지도 6월 달에는 이제 관세가 반영된 2분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숫자가 나빠지면은 이제 다시 침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차환 안 되면서 이슈 생기면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폭락할 거야. 이때 줍줍해야지. 이렇게 보통 다들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예, 보통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관세의 영향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PPI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지난달 대비 0.5% 이렇게 떨어졌다고 나오긴 하는데 저것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네. 트레이드 서비스라고 무역 네. 서비스 쪽의 부문이 1.7%가 크게 떨어졌어요. 서비스 가격이. 예, 그건 뭐냐면 도소매 업자들이 마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진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진부터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 생각을 마이너스가 합니다.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직 소비자에게 그렇죠. 전가 못하고 물건값이 왜냐하면 올랐으니까. 선제적으로 PPI는 선제적인 그 지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안 팔릴 수 있고 게다가 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진을 지금 미리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적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영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관세의 영향을 갖다가 주시했다 PPI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나리오로 본다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이 조금 강해진다면 물가가 하락하긴 하지만 아직도 2% 위에서 유지가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도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물가는 많이 안 떨어지고 경기 둔화는 상당히 심각하게 둔화의 그런 페이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러한 고용, 그다음에 실업률 증가, 그리고 뭐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4%의 이제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도로 신용 문제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게 된다면 예상보다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놔야 된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꼬리 위험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타날 상황이 적지만 나타나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인들,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꼬리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꼬리 위험이 나타날 경우에는 생각보다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단기채 위주로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채 위주로는. 그렇지만 장기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게다가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와의 부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미국 장기채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 단기채보다는 미국의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위험성이 훨씬 크다. 게다가 장기채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파산한 네. 뭐 실리콘밸리 은행 네.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실상 미국의 장기채, 10년물 국채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것을 상환을 못해서 나중에 파산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위험성은 꼭 확실하게 짚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 금리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본드 수합 스프레드라고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들까지 나오면서 걔네들은 다 침체를 이미 반영을 다 하고 있다. 그럼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뭐 현재로는? 사실은 지금 그 기간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인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라고 말을 하면은 뭐 시장 금리로 대변을 한다면 이제 미국 국채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2년물이 단기 국채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장기 국채는 이제 10년물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년 짜리 국채와 2년짜리 미국 국채의 차이를 갖다 기간 스프레드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는 한때는 이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보다 단기물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았던 적도 있어요. 이게 역전된 상황이라고.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많이 해소가 돼서 장기물 국채가 지금 4.4%에 가까운데 뭐 단기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3% 후반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 있죠. 그래서 3.7%, 6%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냐면 단기 국채의 금리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제 장기 국채가 이제 높아 있는 상황. 그리고 장기 국채보다 단기 국채가 쭉 빠지는 상황은 사실상은 뭐 불마켓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스프레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금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예금 금리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더 그런 게 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팅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레버리지. 예, 그래서 단기 금리가 뭐 예를 들면 1%, 2% 이렇게 예금 금리에 가면은 예금 안 해요. 네. 거기다 뭐 이자
뭐 세금 빼고 하면 얼마 남느냐. 그리고 차라리 주식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이것을 불마켓에 대한 징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간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상황은 불마켓의 전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신용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 이제 탈달러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네네.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미국으로 몰렸던 자금이 앞으로는 조금 다원화야 되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달러 강세가 약세로 바뀌면서 달러 강세에 투자했을 당시에서는 달러를 투자했을 때 뭐 환차 이까지도 이렇게 노릴 수가 있었던데 반해 지금은 아마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내더라도 예를 들면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네네. 테슬라 가격이 올랐어요. 주가가. 네네. 올랐는데도 환율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낫지 않느냐. 특히나 이렇게 불마켓으로 전환이 되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